안녕하세요. 저는 최은자라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혔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올해로 72살이죠. 평생을 시골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어요. 거짓은 결국 드러난다라는 말이었어요. 퇴직하고 나서 혼자 살고 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사위 박진호가 정말 잘해줬거든요. 친아들보다 더 자주 와서 이것저것 챙겨주고 큰일 있으면 먼저 달려와 줬어요. 아, 정말 고마운 사람이었죠. 진호가 처음 미라와 사귈 때부터 달랐어요. 예의도 바르고 성실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시겠습니다라고 말하더니 정말 그렇게 했어요. 딸 미라는 미용실을 운영하느라 바쁘다고 했고 아들 성우는 사업한다며 자주 연락이 안 됐죠. 그래도 괜찮았어요. 진호가 있었으니까요. 진호 아내도 참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모시듯 저를 정성껏 돌봐줬거든요. 어릴 때부터 미라는 좀 달랐어요. 공부도 못하고 성격도 까칠했죠. 제가 좀 엄하게 키운 게 있어요. 너는 왜 이것도 못하니라고 자주 혼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미라는 저한테 애정이 없어 보였어요. 성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업을 한다고 나선 지 10년이 넘었는데 성공한 게 하나도 없어요. 돈만 축내고 빚만 늘어갔죠. 그래도 제 자식이니까 도와줬습니다. 어느 날 진호가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야근이 많아져서 아내가 혼자 집안일 하느라 힘들어해요. 그래도 어머니 모시는 일은 절대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위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정말 복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진호 아내는 남편 못지않게 저를 잘 모셨어요. 어머니, 오늘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도 미리미리 해서 냉장고에 채워놨죠. 정말 친딸보다 나았습니다. 미라가 가끔 와서는 엄마, 진호네가 너무 잘해주니까 미안하다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눈빛이 차가웠어요. 뭔가 계산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성우는 더했습니다. 올 때마다 엄마, 돈 좀 빌려줄 수 있어라고 손 벌리기 바빴어요. 제가 또 사업 망했니라고 물으면 이번엔 정말 잘 될 것 같아요라고 뻔한 말만 했죠. 그런데 진호는 달랐어요. 오히려 제게 용돈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이거라도 받으세요라고 봉투를 내밀곤 했어요. 저는 받지 않았지만 그 마음이 고마웠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던 일들을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던 저 자신이 지금도 원망스럽습니다. 교사로 살면서 아이들 속마음은 그렇게 잘 봤으면서 정작 제 자식들 마음은 전혀 몰랐어요. 그날도 진호는 야근이었어요. 요즘 회사 일이 많아져서 집에 늦게 들어간다고 했었죠. 진호 아내가 저녁에 제게 전화했어요. 어머니, 오늘 밤에 한 번 들를게요. 진호가 늦는다고 해서 혼자 계시면 안 되잖아요. 정말 고마운 며느리였어요. 아니, 며느리라고 해야 하나요? 사실 사위의 아내니까 사돈댁이죠. 하지만 저한테는 친딸 같았습니다. 미라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았어요. 진호 아내는 35살이었는데 정말 예쁘고 착했어요. 간호사로 일하다가 진호랑 결혼하고 나서는 병원을 그만뒀죠. 시어머니 모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날 밤 11시쯤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였습니다. 최은자 어머님이시죠. 박진호 씨 아내분이 계단에서 추락하셔서 응급실에 계세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죠. 진호가 회사에서 뛰어와 있더라고요. 얼굴이 새파래져서 벽에 기대 서 있었어요.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죠. 어떻게 된 거야? 제가 물었더니 진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 계단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대요. 아무도 못 봤고요. 제가 집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진호 목소리가 끊어졌어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정말 충격받은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왔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뇌사 상태였어요. 손 쓸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이 순식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것도 집 계단에서 미끄러져서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장례식장에서 진호를 봤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슬퍼하는 건 맞는데 눈빛에 다른 감정이 섞여 있더라고요. 공포 같은 거요. 그리고 가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을 때가 있었습니다. 미라와 성우도 왔어요. 미라는 언니가 이렇게 갑자기 떠나다니라고 울었지만 눈물이 진짜 같지 않았어요. 성우는 아예 울지도 않고 형부, 힘내세요라고 어깨만 두드렸죠. 장례식 둘째 날 밤, 저는 화장실에 가다가 미라와 성우가 조용히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이제 엄마 집 얘기를 꺼낼 때가 됐어. 미라 목소리였어요. 진호가 충격받아 있을 때 밀어붙여야 해.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집 정리 얘기인 줄 알았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장례를 치르고 며칠 뒤 진호가 말했어요. 어머니, 아내 유품 정리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혼자 하기엔 너무 힘들어서요. 당연히 도와드렸죠. 그 착한 사람의 마지막 일인데 어떻게 안 도와드려요? 진호는 정말 힘들어 보였어요. 아내 옷 하나하나 만질 때마다 눈물을 흘렸거든요. 진호 집에 가서 옷장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서랍 맨 아래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자물쇠로 잠겨 있더라고요. 꽤 무거웠어요. 이건 뭐지? 진호한테 물어봤더니 그거요. 아내가 개인적인 물건 넣어두던 곳이에요. 열어봐도 될까요? 진호가 열쇠를 찾아서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낡은 MP3 플레이어 하나와 요양원 팸플릿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팸플릿들은 모두 싸구려 요양원 광고였어요. 왜 이런 걸 모아뒀을까요? 제가 물어봤더니 진호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내가 사회복지 쪽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런 자료 수집하는 거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요양원 팸플릿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것도 시설이 별로 좋지 않은 곳들이었어요. 왜 이런 걸 숨겨놨을까요? MP3는 배터리가 다 떨어진 상태였어요. 이거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제가 말했더니 진호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냥 버리죠. 별거 아닐 텐데요. 하지만 저는 가져왔어요. 뭔가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40년 넘게 아이들 가르치면서 생긴 직감이었을까요? 뭔가 숨겨진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와서 충전기를 찾아 MP3을 충전했습니다.
오래된 기계라 충전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그동안 저는 요양원 팸플릿들을 다시 살펴봤죠. 팸플릿들을 보니까 더 이상해졌어요. 모두 저렴한 요양원들이었거든요. 한 달에 50만 원, 60만 원 하는 곳들이었어요. 시설도 별로고 관리도 엉망인 곳들이죠. 진호 아내가 왜 이런 곳들을 조사했을까요? 혹시 누군가를 이런 곳에 보내려고 했을까요? 그런데 누구를요? 그날 밤, 저는 평생 들어본 것 중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MP3에서 나온 건 제가 상상도 못했던 내용이었습니다. MP3에서 나온 건 진호 아내가 몰래 녹음한 대화였어요. 미라와 성우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내용인지 몰랐어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담보로 대출받자. 미라의 목소리였어요. 차갑고 단호했죠. 집값이 지금 얼마나 올랐는데 엄마 혼자 그 큰 집에서 뭐해? 성우가 대답했어요. 그런데 진호네가 반대할 것 같은데. 걔네가 엄마를 너무 잘 모셔서 문제야. 그러니까 걔네를 먼저 처리해야지. 미라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변했어요. 진호 아내부터 조용히 사라지게 해야 해. 그 여자가 계속 엄마 편 들면 우리 계획 망쳐.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게 정말 제 딸의 목소리인가요? 어떻게? 성우가 물었어요. 사고처럼 보이게. 계단에서 넘어지는 게 제일 자연스럽잖아. 진호가 야근할 때 집에 가서. 녹음이 거기서 끊어졌어요. 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일까요? 제 자식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요. 다음 파일을 들어봤어요. 이번에는 진호 아내가 미라한테 전화하는 내용이었죠. 미라야, 너희가 어머니한테 그러면 안 되지. 나는 끝까지 반대할 거야. 어머니를 그런 곳에 보낼 수는 없어. 미라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언니도 조용히 사라져야지. 우리 일에 방해하지 말고. 미라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언니도 알잖아. 엄마 집이 얼마나 비싼지. 우리는 빚에 쪼들리는데 엄마는 혼자서 그 큰 집에 살고 있어. 공평하지 않잖아. 진호 아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도 어머니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나는 절대 동의 안 해. 그럼 어쩔 수 없지. 미라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언니가 계속 방해하면 우리도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어.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진호 아내는 저를 지키려다가 죽은 거였습니다. 제 자식들 손에 말이에요. MP3에는 파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진호 아내가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였죠. 어머니를 지켜야 해. 미라와 성우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 이 녹음을 어딘가에 숨겨놔야겠어.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서워하고 있었던 거죠. 자신한테 위험이 닥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제가 낳고 기른 자식들이 그 착한 며느리를 죽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새벽부터 이웃집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김순덕 할머니는 저와 같은 연배로 마당 넘어 사는 분이었죠. 눈이 밝고 기억력도 좋은 분이에요. 순덕아, 내가 물어볼 게 있어. 제가 말하니까 할머니가 무슨 일이야, 은자야 하더라고요.
진호네 며느리 장례식 날 말이야. 혹시 뭔가 이상한 거 본 적 없어?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 그날 말이지. 미라가 진호한테 뭔가 다급하게 얘기하는 거 봤어. 멀리서라 정확히는 못 들었는데. 뭐라고 했는데? 이번에 놓치면 엄마 집 못 판다는 말은 확실히 들었어. 그리고 시간이 없다고도 했고.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사람이 죽었는데 집 파는 얘기를 하다니. 그것도 그렇게 다급하게. 근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할머니한테 자세한 얘기는 안 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또 말했어요. 그리고 성우도 이상했어. 장례식장에서 울지도 않고 계속 시계만 보더라고. 뭔가 기다리는 것 같았어. 기다린다고? 응. 마치 언제 끝나나 하는 것처럼. 그리고 미라랑 둘이서 구석에서 뭔가 계속 속삭이더라고. 집에 돌아와서 다시 생각해 봤어요. 진호 아내가 왜 그 녹음을 남겼을까? 자신한테 무슨 일이 생길 걸 알고 있었나요? 그날 저녁 진호가 전화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요즘 많이 힘드시죠? 괜찮아. 너도 힘들 텐데 나까지 신경 쓰지 마. 제가 말했더니 진호가 어머니는 제게 너무 소중한 분이세요라고 했어요. 정말 고마운 사위였어요. 그런데 왜 제 친자식들은 그렇지 못할까요? 어떻게 부모를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미라가 집에 왔어요. 오랜만이었죠. 엄마, 안녕하세요. 미라가 인사했는데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왜 왔니? 그냥요. 엄마 안부 보러요. 미라가 말했지만 눈빛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미라는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살펴봤어요. 마치 감정하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엄마, 집이 너무 크지 않아요. 혼자 살기엔 관리도 힘들고. 그 말을 들으니까 녹음 내용이 떠올랐어요. 소름이 돋더라고요. 며칠 뒤 은행에 갔어요. 제 통장 관리도 하고 혹시 모르니까 대출 관련해서 뭔가 있었는지 알아보려고요. 은행 직원이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한 달 전에 성우 씨가 오셔서 집을 담보로 대출 상담받으셨어요. 금액이 꽤 컸는데 보증인 동의서가 없어서 진행이 안 됐죠. 보증인이 누구였는데요? 진호 씨 아내분이었어요. 그분이 끝까지 반대하셔서 대출이 무산됐습니다. 성우 씨가 많이 화내시더라고요. 제 머리가 띵했어요. 얼마나 빌리려고 했는데요? 2억 원이요. 집 시세로 보면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었는데 보증인이 도장을 안 찍어줘서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성우가 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고 했는데 진호 아내가 막았던 거예요. 그래서 미라와 성우가 그 사람을 제거하려고 한 거였습니다. 은행을 나오면서 눈물이 났어요. 제가 낳고 기른 자식들이 저한테 이럴 수 있나요? 그리고 그 착한 며느리를 죽였다고요. 집에 돌아와서 진호에게 전화했어요. 진호야, 혹시 성우가 대출 얘기한 적 있니? 아, 그거요. 한 달 전에 집에 와서 보증 서달라고 했어요. 아내가 절대 안 된다고 했죠. 어머니 몰래 그런 일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성우 씨가 화내고 갔어요. 그때 좀 이상했어요. 눈빛이 무서웠거든요. 진호 목소리가 떨렸어요. 혹시 그것 때문에 아내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호 아내가 성우의 계획을 막았기 때문에 변을 당한 거였죠. 그날 밤 성우가 집에 왔어요. 미라와 함께였어요.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성우가 말했어요. 무슨 얘기? 집 얘기요. 엄마 혼자 이 큰 집에 사는 게 위험해요. 요양원에 가시는 게 어때요? 미라도 거들었어요. 엄마, 좋은데 알아봤어요. 거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저는 그 애들을 똑바로 봤어요. 너희가 진혼의 며느리를 죽였구나. 순간 둘 다 얼굴이 하얘졌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미라가 당황했어요. 다 알고 있다. 녹음도 들었고. 성우가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증거라도 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제 자식들이 정말로 그 착한 사람을 죽였구나. 집에 돌아와서 경찰서에 전화했어요. 신고할 게 있습니다. 경찰이 집으로 왔을 때 저는 모든 증거를 내놨어요. MP3 녹음, 은행 상담 기록, 이웃 할머니 증언까지요. 진호도 와서 성우가 보증을 요구했던 일을 증언했어요. 형사가 말했어요. 어머님, 이 사건 다시 수사해 보겠습니다. 단순 사고가 아닐 수 있겠네요. 제 손이 계속 떨렸어요. 제 자식들을 제가 경찰에 신고하다니.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했습니다. 그 착한 며느리를 위해서라도요. 수사 결과 미라와 성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녹음 파일에 모든 계획이 다 들어 있었으니까요. 법정에서 그 애들을 다시 봤을 때 정말 참담했습니다. 제가 배 아파 낳고 기른 자식들이 저런 모습이라니. 미라가 소리쳤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우리가 언제 그랬다고요? 엄마가 우리를 모함하는 거예요? 성우도 누나가 시킨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겼죠. 검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을 때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미라와 성우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담보로 대출받자. 진호 아내부터 조용히 사라지게 해야 해. 사고처럼 보이게. 계단에서 넘어지는 게 제일 자연스럽잖아. 미라가 울면서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라고 말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성우도 엄마, 저는 정말 그럴 생각 없었어요. 누나가 자꾸 부추겨서 라고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어요. 판사가 판결을 읽었어요. 성우는 무기징역, 미라는 징역 25년이었죠. 법정에서 그 애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저는 그 애들한테 마지막 말을 했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 어머니가 아니다. 미라가 엄마라고 불렀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성우도 엄마 용서해 주세요라고 소리쳤지만 들리지 않는 척했죠. 진호가 제 팔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힘드셨을 텐데. 저는 진호한테 고마웠어요. 끝까지 제 편에서 진실을 말해줬거든요. 너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라고 말해줬죠. 그날 밤 집에 혼자 앉아 있으니까
모든 게 허무했어요. 40년 넘게 아이들한테 거짓은 결국 드러난다라고 가르쳤는데 정작 제 자식들이 그 거짓의 주인공이 됐으니까요. 집을 팔았어요. 그 집에 더 이상 살 수 없었거든요. 미라와 성우가 어릴 때 뛰어놀던 마당도, 가족 사진을 걸어놨던 거실도 모든 게 아프기만 했어요. 진호가 말렸어요. 어머니, 어디 가실 건데요? 저희 집에서 사세요. 고맙지만 안 된다. 너희도 새 출발해야지. 진호 아내를 잃은 진호도 상처가 깊었어요. 저 때문에 아내를 잃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진호는 끝까지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살까 고민하고 있을 때 옛 제자가 찾아왔어요. 김민수라는 애인데 지금은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더라고요.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민수가 인사하더라고요. 제가 가르쳤던 아이 중에 가장 말썽꾸러기였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요. 민수야, 어쩐 일이니? 선생님,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저희와 함께 일하실래요? 갈 곳 없는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쉼터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민수가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정말 좋은 일이더라고요. 집도 없고 가족도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함께 살면서 서로 돌보는 공간을 만드는 거였어요. 선생님이 계시면 어르신들이 글도 배우고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희망의 배움터예요. 제가 집 한 돈으로 만든 작은 공간이지만 여기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글도 배우고 서로 돌보며 지내고 있어요. 처음에는 5분이었는데 지금은 12분이 계세요. 모두 각각의 사연이 있는 분들이죠. 자식들한테 버림받은 분도 있고 애초에 자식이 없는 분도 있어요. 80살 박할머니는 제게 말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 이름을 처음 써봤어요. 75살 이 할아버지도 여기 와서 가족을 얻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제 친자식은 저를 배신했지만 이곳에는 진짜 제 자식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는 진호가 찾아왔어요. 어머니, 잘 지내세요? 응, 여기가 훨씬 좋다. 진호가 안 해도 기뻐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런 일 하시는 거 보면 아내가 헛되이 죽지 않았구나 싶어요 라고 했어요. 정말 그래요. 진호 아내가 지키려던 것이 이런 거였을 거예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것, 가족을 가족으로 여기는 건 말이에요. 40년 넘게 아이들한테 말했던 그 말이 맞았습니다. 거짓은 결국 드러난다. 그리고 진실도 결국 드러나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비록 제 자식들은 잃었지만 더 많은 자식들을 얻었거든요. 그리고 그 착한 며느리의 죽음도 헛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지키려던 정의가 결국 실현됐으니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밥을 먹고 글을 가르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어젯밤에는 꿈을 꿨어요. 진호 아내가 나타나서 어머니, 고마워요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지키려던 게 바로 이거예요라고 하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꿈에서 깨고 나서 눈물이 났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고마운 눈물이었죠. 이제 저는 알겠어요. 진짜 가족이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 말이에요. 피로 맺어진 관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요.
오늘도 새로운 할머니 한 분이 오신다고 해요. 또 하나의 가족이 늘어나는 거죠. 저는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따뜻한 밥과 따뜻한 말 한마디로요.